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미정입니다. 이번 강의는요, 1930년대의 독립운동사와 민족문화 수호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해방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30년대 독립운동 단체들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 계속 힘드시겠지만요, 마지막까지 힘을 내시고 좀 잘 쫓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볼게요. 30년대 무장투쟁 운동인데 우리가 10년대부터 좀 간단하게만 복습을 좀 하고 들어갈게요. 자, 1910년대 무단 통치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 우리가 독립운동은 국내하고 국외를 나눠서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무단 통치기 때문에 국내에는 이제 비밀 결사가 많이 조성이 됐고요. 조직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국외, 만주하고 간도 쪽으로 많이 넘어가서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국내에서 일어났던 운동은 이렇게 비밀 결사가 많이 조직이 됐는데, 대표적인 단체에 제가 두 단체 알려드렸어요. 자, 하나는 독립의금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대한광복회가 있었습니다. 독립의금부, 그 다음에 대한광복회가 있었다는 거. 이 둘의 성격이 되게 달랐죠. 독립을 하고자 하는 목표는 같았지만 독립의금부 같은 경우는 해방 이후에 우리가 이제 독립을 하게 된다면 다시 왕정체제를 지향을 했고요. 대한광복회 같은 경우는 박상진, 김자진이 이끌었는데 이후에 우리가 이제 공화정체를 지향하는 그런 목표가 조금 달랐다는 거. 자, 국외로 넘어와서 살펴보면요. 국외로 넘어와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백두산 기점으로 이쪽 일대 이제 서간도 지역이죠. 이 서간도 지역 일대에는 우리 뭐 경학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자치단체나 뭐 독립운동 단체들 만들어지는데 경학사라든지 아니면은 또 뭐 신흥 강습소라든지 신흥 강습소 그리고 또 서로 군정서라고 하는 어떤 조직들이 만들어졌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북간도 지역 일대를 살펴보게 되면요. 북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대종교를 모체로 하는 중강단 설립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산하 북로 군정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청산리 대첩을 또 이끄는 군대가 되기도 했다는 거. 자, 서간도, 북간도죠. 뭐 이 외에도 교육단체들도 있었어요. 뭐 서전, 서수, 명동학교 뭐 이런 학교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요 일대, 연해주 일대도 보시게 되면 뭐 대표적으로 이 임시정부의 어떤 설립이 되는 계기가 되는 대한광복군 정부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뭐 권협회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한인들이 또 많이 신한촌 이런 것도 이제 많이 구성이 됐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이제 상하이 쪽으로 보게 되면요. 신한 청년당 이런 것들 결성이 되고요. 또 동제사 같은 조직들이 또 만들어지게 된다. 자, 이 밖에 우리가 미주 지역으로 또 넘어가서 살펴보게 되면요. 뭐 하와이의 대조선 국민군단, 박용만의 대조선 국민군단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샌프란시스코 쪽에서는 대한인 국민회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뭐 하와이라든지 등 해당되는 이 미주 지역에서도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게 1910년대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20년대로 좀 넘어가서 살펴보게 되면 국내운동, 우선 국내운동 살펴보게 되면 사회주의가 유입돼서 들어오게 되면서 이 사상적인 어떤 그 배경을 달리하는 독립운동이 좀 나뉘어지게 됐다는 거. 그래서 민족주의계와 그다음에 또 사회주의계 쪽에서 어떤 이런 운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 이 민족주의계 쪽에서 주로 이제 실력 양성 운동들 많이 보여지고요. 그래서 특히 경제 부분이나 그래서 우리가 뭐 보면 이제 경제 파트에서는 물산장려 운동 이런 것들 잘 나오고요. 그다음에 교육과 관련된 거 뭐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문맹 택지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분화로드 운동 등등등 교육 운동이 보여지고 자 그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계열 쪽에서는 농민 운동이라든지 노동 운동 같은 것들 그러나 이제 이 농민 운동과 노동 운동은 20년대와 30년대를 구분하셔가지고 좀 보셔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기타 사회의 각 층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소년 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성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여지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대중 투쟁
운동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20년대 60만세 운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광주 학생 항일 운동, 광주 학생 운동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60만세 운동과 광주 학생 운동 사이에 민족 유일당 운동의 어떤 결정체로서 우리가 신간이라고 하는 것들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또 배워봤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국내적 상황들 좀 살펴봤고 우리가 이제 20년대 국외적인 상황을 또 살펴보게 되면 국에는 자, 첫 출발이 뭐로부터 시작된다? 자, 봉오동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자, 그래서 요 봉오동 전투에서 청산리 전투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청산리 전투 이후에 간도 참변을 당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밀산부 한운동으로 올라가서 군대를 다시 한번 집결하죠. 그런데 자유시로 넘어갔다가 어떻게 됐다? 오히려 이 자유시에서 참변을 당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유시 참변까지 해서 쭉 넘어와서 우리가 이제 복습한 내용 여러분들 이제 개별적으로 좀 복습을 다 하셔야 되고요. 쭉 넘어와서 뭐가 결성이 되냐면 3부가 결성이 됐다.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런 것들이 이제 결성이 됐는데 요 3부가 결성돼서 다시 한번 뭐 미스의 협정이라든지 이런 타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유일당 운동 우리가 하자 하나로 합치자라고 했지만 하나로다가 성공시키지는 못해요. 그래서 남만주 지역에는 국민부로 그리고 북만주 지역에서는 혁신 의회로 이렇게 결성이 된다까지가 20년대 국외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1930년대 독립운동사 파트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독립운동사 파트 제가 아주 이제 간략하게만 좀 정리해드렸는데 보시면 우선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하나하나 단체에 너무 처음부터 집중하지 마시고 일단 시대 구분하시라. 그래서 이거 1910년대 나온 독립운동, 자 이거 1920년대 나온 독립운동, 그 다음에 1930년대 독립운동 이렇게 좀 나눠보시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 1910년대 나왔던 독립운동은 위치 보세요. 그래서 이게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 상하이, 미주 이런 위치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일어났는지 20년대 전개 과정을 보시면 됩니다. 순서 보시고요. 그리고 30년대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내용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1920년대에 우리가 무장투쟁 운동 중에서요. 개별투쟁을 하나 살펴봤어요. 근데 그 개별투쟁이 뭐였냐면 1919년에 만주에서 만든 의열단이 있었습니다. 김원봉을 주축으로 했던 이 의열단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들의 활약은 1920년에 활약을 하는 거예요. 1920년에 활약을 했다. 자, 그런데 그 개별투쟁의 자리를 1930년대 또 메워준 단체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뭐냐면 임정의 임시정부의 한인 자, 요거는 이제 31년에 조직이 됩니다. 한인 애국단이 되겠습니다. 한인 애국단. 자, 김구의 주도로 상하이에서 조직이 되고요. 임시정부 상황 여러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임시정부의 상황이 어땠죠? 자, 23년에 국민대표회의가 열리게 되면서 침체기를 걸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침체기를 다시 한번 도약시키는데 끌어올렸던 이가 누구다? 바로 김구였고 그 자리를 바로 요 한인 애국단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줬다라고 하는 거. 자, 그 첫 번째 의거로 나선 이가 누구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시험적으로 나선 이가 이봉창, 대표적으로 이봉창이 있습니다. 이봉창은 그냥 평범한 이였어요.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일본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다양한 일들을 많이 했다라고 해요. 한일병합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일본에 와서 뭐 상점에서도 일하고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그냥 이렇게 노동 일을 하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일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했는데 그런 와중에 굉장히 이제 서름과 치욕과 이런 것들을 많이 겪었다라고 해요.
근데 왜 도대체 내가 이런 어떤 그 치욕을 겪어야 할까라고 하는 어떤 고민 끝에 우리나라의 이제 주권을 빼앗기고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 이거 병합되는 어떤 이러한 상황이 이렇게 조선인들의 삶을 처참하고 비참하게 만드는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은 일생을 이 독립운동을 하는데 몸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김구를 찾아가요. 근데 김구 맨 처음에 이게 만났을 때는, 김구 선생님 맨 처음 만났을 때는 김구 선생님이 이봉창을 약간 좀 경계했다고 해요. 왜냐면 일단은 그 차림새가 그렇게 막 이렇게 깔끔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어를 또 많이 또 구사하고 있었고, 그래서 경계의식이 굉장히 또 많이 생겼고, 그 다음에 뭐 그냥 이렇게 술이나 자주 이렇게 먹고 항상 이렇게 뭔가 이렇게 술에 취한 듯이 있는 것 같은 이런 조금은 뭔가 이렇게 좀 경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인물로 생각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몇 번이고 계속 이제 찾아오니까 그 우중을 조금 떠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 번의 대화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 정말 이 이봉창이라고 하는 인물이 독립을 위한 열망이 굉장히, 이 젊은 청년이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구나, 그 진심을 이제 알게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봉창에게 굉장히 이제 큰 임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일본 도쿄에서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평소에 일을 하다가 이렇게 일왕의 어떤 이렇게 마차를 타고 이렇게 다니는 어떤 그 행렬이 쭉 이렇게 많이 조금 이렇게 빈번하게 접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쉽게 이걸 처단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봉창이 일본 도쿄에서 일왕 히로히토에게 마차에 이제 폭탄을 탁 투척을 하는데, 폭탄을 딱 던졌는데 이게 비껴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 마차 끝을 맞추게 돼요. 그래가지고 마차에 이제 부상을 입히고 좀 상황을 완전 이제 좀 혼란했겠죠. 이런 상황을 만들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걸 성공시키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을 중국 신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모두가 지금 공감하고 있는 이 마음, 안타깝게도 일본 국왕이 죽지 않았다, 이걸 성공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실게 됩니다. 근데 이 표현이 일본을 또 굉장히 자극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복으로 이제 상하이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상하이 사변이고요. 상하이 사변에서 굉장히 이제 이 일본은 또 중국에 타격을 크게 주게 돼요. 그래서 이 상하이 사변의 전승 축하 기념식을 열게 되는데, 여기에 그 또 다른 이가 이제 이 한인 애국단의 단원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인물이 윤봉길입니다. 자, 상하이 점령 축하식 겸, 그 다음에 당시에 이제 일왕의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생일 축하 겸 굉장히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기서 이제 축하연을 벌이려고 합니다, 일본이. 근데 이때 당시에 그럼 이제 여기 이제 아주 그 뭐 장군격, 그 다음에 수뇌부격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겠죠. 여기에 이제 바로 저 25살밖에 되지 않은 저 젊은 청년인 윤봉길이 여기에 그 임무를 부여받고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이때 어떤 그 준비를 하고 들어오게 되냐면, 이렇게 이제 이 점령 축하식에 들어올 때는요, 들고 들어올 수 있는 게 딱 2가지였다고 해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준비할 수 있었냐면, 도시락,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도시락하고 물통, 이거를 준비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 윤봉길 의사는 이 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가가지고 이 도시락하고 물통에 해당되는 그런 폭탄을 아주 정교하게 제작을 했다라고 해요. 정말 실제로 그냥 물통 같아요. 그래서 이 2개를 이제 들고 들어가서 당시 이제 그 단상을 향해 가지고 던지게 됩니다. 이걸 던져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물을 마시는 척을 하다가 물뚜껑을 탁 열자마자 물폭탄을 탁 던지게 돼요. 도시락은 자기의 자결용으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아수라장이 돼요. 그 당시에 이렇게 폭탄을 던진 아수라장이 되는 상황은 이렇게 영상으로도 남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 상하이의 이 점령 축하식이 열고 있고 일본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영상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풍물박산이 되어 있으니까 일본인들이 폭탄이 날라온 쪽을 향해 가지고 막 거기에 있는 민중들을 다 때리면서 막 탄압을 많이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윤봉길 의사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손을 들면서 그 폭탄 내가 던졌소 하면서 나섰다라고 합니다. 그의 나이 25살에 해당되는 때예요.
결국에는 바로 잡히죠. 그래서 이제 모진 고문과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탄압을 받게 되는데 결국에 이제 마지막에 뭐 굉장히 사실 우리의 울분을 그 쌓게 하는 그런 일화가 뭐냐면 이 윤봉길의 그 시신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후손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앞장섰던 이가 바로 이제 김구 선생이 이 윤봉길 의사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막 곳곳을 다 뒤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당시 이제 박열을 통해서 당시 이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찾아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쓰레기장 밑에 일본인들이 쉽게 밟고 다닐 수 있도록 그 쓰레기장 밑에다가 시신을 해놨다라고 합니다. 그 나중에 이제 아주 그 해방 후에나 이 시신을 수습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효창공원 쪽에다 유해를 이 윤봉길 의사의 유해를 그렇게 마지막으로 효창공원에다 이렇게 모셔놨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 사건은요. 이봉창의 어떤 저런 의거는 사실은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했지만 그 이후에 윤봉길의 의거 활동이라고 하는 또 상황을 연결시켜 줬고요. 이 윤봉길의 또 의거 활동은 이들이 아주 중국의 국민당, 중국의 정부였던 이 국민당에 굉장히 큰 자극을 줘요. 저렇게 작은 나라에서 우리의 정말 이 수많은 이 군대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 윤봉길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 하나가 해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큰 감명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게 됩니다.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주게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한인 애국단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이제 한능검에서도 한번 출제가 됐는데, 경성 부민간 의건데, 이건 뭐냐면, 대한애국 청년당이, 이게 시기가 여러분 언제냐면, 1945년 7월이에요. 근데 우리 해방이 언제죠? 1945년 8월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약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간에 해방을 광복을 보기에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그 시간에 아직도 이 조선인들의 독립을 향한 어떤 이 저력 이게 아직도 남아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굉장히 어떤 또 쇼킹했던 사건이에요. 당시 이제 뭐 극장입니다. 부민관은 극장이고요. 이렇게 다목적 회관으로 쓰여졌던 곳인데 여기에 이게 이제 45년 7월 뭐 요때쯤이니까 일본이 계속 이렇게 전쟁에서 막 지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사기를 북돋기 위해서 여기에 또 수뇌부들 많이 모였었어요. 근데 이 모인 곳에 저 대한애국 청년단들이 폭탄을 가지고 이제 투입해서 들어가서 친일파 제거를 시도했다. 그러니까 또 간담을 서늘하게 조선인들 죽지 않았다. 아직까지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던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30년대 무장투쟁으로 넘어가서 좀 살펴볼게요. 자, 우리 20년대 보시면 자, 1920년대. 1920년 우리가 마지막 20년대 후반으로 넘어가게 되면 자, 남만주 지역에서는 국민부가 그 다음에 북만주 지역에서는 혁신회 유일당으로 성공시켜지지는 못했지만 어떤 이렇게 삼부로 흩어져 있던 것을 이렇게 이제 두 개로 통합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어떤 이러한 단체들을 산하에 당과 군대가 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남만주 국민부 산하에는 조선혁명군대가 만들어지고요. 자, 북만주 지역 일대에는 혁신의회 위에 자, 그다음 한국 독립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요 산하에. 그리고 이러한 어떤 두 개 이제 군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30년으로 넘어오게 되면 일본이 31년에 만주 사변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전에는 중국하고 이렇게 연합을 할 만큼의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뭐 여러 가지 뭐 만부산 사건이니 뭐 이런 사건들이 터져요. 뭐 중요하진 않지만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서로 관계가 악화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우리 일본을 대항하기 위해서 중국하고 함께 연합전선으로 꾸려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 20년대 후반에서 요게 30년대로 넘어오게 되면 자, 이 한국 독립군과 중국의 연합부대가 결성이 되는데 자, 중국 호로군 자, 그다음 남만주 조선혁명군의 중국
의용군하고의 연합부대가 결성이 됩니다. 이게 바로 30년대 초반의 독립운동이에요. 자, 그래서 요 북만주 일대에서는 자, 지도 보시면 자, 이쪽입니다. 그래서 한국 독립군 여기 이끌었던 이제 장군이 지청천이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쌍성보, 그다음에 사도하자, 뭐 대전자령 전투 요런 것들이 이제 곳곳에서 터지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쪽 아래쪽으로 요 남만주 지역 일대에서는 조선 혁명군과 중국 의용군이 연합을 해서 영릉과 흥경성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자, 요렇게. 자, 요거 누가 이끌었다? 여기는 지청천 주축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양세봉이 주축이 됩니다. 자, 그래서 무슨 전투? 자, 쌍성보. 그다음에 사도하자. 뭐 대전자령 전투. 뭐 이런 전투들이 치루어지고요. 영릉가 아래는 그다음에 흥경성 전투. 요런 전투들을 치르게 되면서 대승을 거둬요. 이게 30년대 상황이다. 초반의 상황이다. 자, 마찬가지.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세봉 주축으로 해서요. 아래쪽도 이렇게 일본군을 격파하는 성과를 보게 됐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자, 지도를 보시면 요게 이제 이렇게 이제 만주 일대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일본의 이 만주부터 시작되는 어떤 이 대륙의 침략 전쟁은 계속해서 이 침탈은 계속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독립군들이 여기에서 이 독립운동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자 이들이 이제 어디로 들어오게 되냐면 자, 요 아래쪽입니다. 요 아래쪽에 이렇게 만리장성 아래에 있는 이 중국 관내로 들어오게 돼요. 중국 관내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 관내로 들어가서요. 여기에 있는 독립운동 단체들을 다 합칩니다. 다 합쳐요. 민족 유일당을 만든다. 자, 이게 35년에 남경에서 만들어집니다. 이거 여러분 어디랑 또 연결시키셔야 되냐면 우리가 1919년에 개별투쟁으로 의열단이 조직됐어요. 근데 이 의열단이 활동을 하다가 이게 실패하는 사례들도 많고 뭐 무기 제조의 한계를 많이 느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이런 개별 투쟁에 대한 한계를 느껴서 우리가 같이 조직으로서 뭉쳐가지고 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방향성을 바꾸죠. 20년대 후반에. 그리고 중국 관내로 들어오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훈련을 받기도 하고 황푸군관학교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래서 훈련을 받고 들어와서 김원봉, 이 의열단을 주축으로 해서 5개의 당이 합당해요. 여기에는 지청천, 조소왕, 민족주의 계열도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족유일당 운동의 성격을 가져요. 자, 뭐다? 민족혁명당입니다. 35년에 합쳐서 들어오게 된다. 중국 관내 상황입니다. 만주 30년대 초반 상황, 35년 중국 관내 상황.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저렇게 이제 민족혁명당이 꾸려지게 되는데요. 요 중간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의열단 김원봉을 중심으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약간 이제 사회주의적 좀 자익적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조소왕하고 지청천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런 민족주의계 인사가 빠져나가게 돼요. 당시에는 남경 쪽에는 민족혁명당이 있었지만 여러분 우리의 독립운동을 이끌고 가는 조직체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있냐면 임시정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구 쪽에서는 이 민족혁명당에 합류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임정을 계속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 조소왕 지청천이 이 임시정부 쪽으로 김구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넘어가는데 그러면서 체제 개편을 해요. 이 민족혁명당이. 그래서 이후에는 뭐 조선민족혁명당 그리고 또 뭐 여러 번 이제 개편을 하게 되면서 조선민족전선연맹을 꾸리게 되는데 바로 요 산하에 뭐가 만들어지게 되냐면 38년이고요. 1938년 조선의용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조선의용대.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예요. 만리장성 안쪽 중국 관내에서 만들어졌고 김원봉이 주축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중국 관내에서 한인 무장부대가 처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거. 너무 잘 나옵니다, 여러분. 38년. 자, 다시 갈게요. 30년 초반, 30년 중반에 민족혁명당 개편하게 되면서 민족전선연맹 산하에 이거 만들어진다. 조선의용대 만들어집니다. 조선의용대. 근데 이제 저 조선의용대 역할이
일본군에 대한 심리전. 그러니까 이게 그 전반에 나서서 이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후방 공작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많이 펼쳐요. 그러면서 저게 이제 내부에서도 좀 분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제 이 조선 의용대가 우한에서 처음에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우한에서 만들어졌는데 일부는 이제 화북 예난지대로 올라가게 되는데, 자,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의용대가 두 갈래로다가 흩어졌다, 이렇게 나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보면, 자, 그럼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중국 관내 안에서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가 만들어졌다. 우한에서 만들어지죠. 조선 의용대가 만들어지는데, 이제 왜 우리는 이렇게 후방에서만 하는 거, 심리전 뭐 이런 것만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내부에서 좀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김원봉이 이끄는 일부는 저 지역에 남고요. 조선 의용대. 그 다음에 일부는 화북의 예난지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지역에 이제 누가 이끄냐면 김두봉이 화북에서 이 조선 의용대를 결성을 하게 됐다는 거. 이렇게 이제 두 단체로 나뉘어졌다는 거.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나중에 42년이 되면요. 42년이 되면 우리가 이제 40년에 결국에는 임정이 상하이에서 만들어져도 쫓겨서 결국에는 충칭에 정착을 하게 되죠. 근데 요 충칭에 정착해서 여기서 이제 뭘 만들게 되냐면 한국 광복군을 만들죠. 한국 광복군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광복군을 만들고 요 광복군의 42년이 되면 이 조선 의용대에 있는 이 김원봉이 주축으로 이끌고 있었던 이 조선 의용대가 여기에 42년에 어떻게 된다? 합류해서 들어오게 된다는 거. 자, 요렇게 나뉘어졌다가요. 요 조선 의용대는 요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한국 광복군으로 합류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한국 광복군 역시 우익계열과 좌익계열의 어떤 그 같이 이렇게 합쳐졌던 어떤 유일당 운동의 성격을 갖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한국 광복군을 볼게요. 한국 광복군의 상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자, 지청천, 김구 주도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충칭에서 창설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에 이제 나중에 42년이 되면 의용대가 합류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대일선전 포고문을 발표하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연합군의 일원이 돼가지고 일본에 그 항거하는 이런 준비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참여를 많이 하게 돼요. 해방 이후에 우리가 이제 주도권을 또 많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뭐 미얀마, 인도 전선에 영국의 요청 따라서 같이 이제 투입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뭐 이렇게 아주 이렇게 앞에 나서서 전선에 나서서 직접적인 전투를 하는 데는 많이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주로 이제 포로를 신문하거나 또 암호문을 번역하는 일들을 많이 담당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우리는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빠르게 이 국내로다가 서울로다가 진공하는 거, 그래서 안으로 국내로다가 진입하는 이런 계획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뭐 항공에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같이 단박에 이 식민 통치하고 있는 이 일본을 진압한다라고 하는 이제 계획을 세워요. 근데 어떻게 됐다? 일본의 무조건 항복. 결국에는 이제 원폭 투하를 맞고 우리가 의도치 못하게, 계획하지 못하게 이들이 먼저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황이 인간선언을 하게 되죠. 이게 우리 쪽에 이제 준비한 입장에서, 그리고 해방 이후에 우리가 테이블상에서 뭔가 주도권을 강하게 가지려면 우리 스스로 독립을 쟁취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을 쟁취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김구 선생은 이런 어떤 일본의 무조건 항복이 마냥 기쁘지 않고 굉장히 이제 그 마음속으로 슬픔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조선 의용군인데, 요거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앞에서 이 조선 의용대가 하나는 우한 지역에 남겨졌다가 나중에 42년에 그 임정에 있는 그 한국 광복군으로 합류해서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 조선 의용대가 일부가 화북지대로 올라가게 되죠. 그걸 누가 이끌었다? 김두봉이 이끈다라고 했습니다. 이랬을 때 저걸 김두봉이 이끌고 가면서 체제 개편을 해서요. 조선 독립동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제 조선 의용군으로서 이렇게 개편을 하게 된다. 자, 보세요. 다시 조선 의용대가 있는데, 이 조선 의용대가 일부는 이제 나중에 42년이 되면 한국
광복군으로 합류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조선의용대, 원래 화북 예난지대로 올라갔었단 말이죠. 근데 요게 다시 조선 독립 동맹 산하에 조선 의용군으로 개편을 했다라고 하는 거. 조선의용군으로 개편했다. 자, 여러분, 요 과정입니다. 요 과정. 42년에 나뉘어지게 되는 과정. 자, 그러나 뭐가 중요하다? 조선의용대가 중요합니다. 조선의용대 우한 지역에 38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 조선의용군은 또 중국 쪽에 이제 팔로곤하고 연합해서 또 항전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자, 가 단체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봉창이네요. 서울 출신이고 25년에 일본으로 건너와서 망일로 생계를 유지했다. 김구가 조직한 어디에 가입했다? 한인애국단이죠. 자, 1번 중국과 함께 영릉가 흥경성 전투.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영릉가 흥경성 전투 여기죠. 그래서 조선혁명군. 조선혁명군. 자, 영국군의 요청으로 인도 미얀마 전선에 같이 투입해서 활약했던 건 한국광복군이죠. 자, 홍커공원에서 일어난 윤봉길 의거를 계획하였다. 한인애국단. 자, 4번 조선총독부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려고 하였다. 요거 1910년대 독립의금부고요. 자, 5번 조선혁명 간부학교 설립하였다. 이 활동 방향을 바꾸죠. 처음엔 개별투쟁이었다가 나중에는 황푸공간학교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설립하기도 했다. 군사훈련에 힘썼다. 자, 요거는 의열단이죠. 의열단. 의열단입니다. 그래서 요 의열단이 나중에 노선을 바꿔서 민족혁명당 만들고 다시 복습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자, 35년에 민족혁명당 남경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처음에 조소왕, 지청천 다 들어왔다가 빠져나간다. 체제 개편하죠. 전선연맹, 민족전선연맹 체제 개편하고 그 산하에 뭐가 만들어진다? 중국 관내 최초의 한인 군사조직 조선의용대가 만들어진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조선의용대. 자, 다음 기출주제 60입니다. 민족문화 수호운동. 자, 여러분, 일본은요. 우리나라의 이 강인한 민족성을 억압하기 위해서 특히 이 부분을 굉장히 왜곡하고 탄압했어요. 자, 뭐냐? 국학입니다. 자, 국학의 이제 대표적인 큰 흐름 하나는 역사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국어입니다. 우리의 언어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억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서 그런 어떤 탄압을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역시 거기에 대한 대응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민족문화 수호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일본의 한국사 왜곡이에요. 역사 왜곡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식민사관을 씹는데요. 타율성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 있지 않아요. 타율성론은 우리가 뭔가 스스로 하는 거를 자율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역사는 자율성이 없는 나라다 이거예요. 항상 중국 대륙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다음에 바다 해안가 쪽에 영향을 받고 남한테 늘 이렇게 의존하는 이런 타율성론. 이걸 이제 우리는 반도사관. 이것도 역시 한반도 붙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늘 영향을 받기만 하고 자율적으로 하지 못한다. 주체적으로. 이런 어떤 타율성론. 자, 그다음에 우리 뭐 이렇게 차가 꽉 막혀 있다고 얘기하죠. 정체되어 있다 이런 말 합니다. 이 정체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역사에 발전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회는 세계 사회는 고대 사회, 그다음에 중세 사회, 그다음에 근대 사회라고 하는 어떤 시기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어떤 생산력에 대한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발전이 되거든요. 고대, 중세, 근대 뭐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되는데 그런 과정이 우리는 없다 이거예요. 고대는 있는데 고대 단계에 정체되어 있고 중세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근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근대를 누가 만들어줬다? 우리를 근대화를 누가 시켜줬다? 그거 일본이 시켜줬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정체성론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당파성론은 뭐냐면 우리 붕당 정치 조선 후기 때 맨날 뭐 한다? 싸우기만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파성론. 그거를 아주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요. 이런 어떤 논리들을 저렇게 이제 조선사 편수회 그리고 저들에 있는 구성원의 모임단체 청구학회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대대적으로 논리를 만들고 왜곡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조선사 편수에. 그래서 여러분 조선사 편수에서 나온 조선사는 우리 역사가 아니라 식민사관이 담긴 왜곡된 역사입니다. 자, 가만히 있지 않죠. 물론 이제 이게 전후의 관계는 이제 박은식 선생이 우리 민족주의 역사학의 어떤 가장 1대1 민족주의 역사학자 대표적으로 이제 박은식 선생님, 그다음에 신채호 선생님이 있는데 굉장히 말하자면 이제 이 역사를 강조를 하게 됩니다. 비록 나라는 이제 껍데기에 불과해요. 이 형체이기 때문에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이 빼앗겼을지라도 우리가 이 정신에 해당되는 역사를 잘 지킨다면 이 나라는 쉽게 되찾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어떤 정신과 역사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 그래서 민족주의 사학자들은 저렇게 우리의 정신을 표현하는 표현들이 조금씩 달라요. 자, 우리가 미리 좀 보면요. 박은식 선생님은 혼. 이런 걸 강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채호 선생님은 우리 낭가 사상, 우리 이제 화랑들의 정신이다, 뭐 이런 낭가 사상. 그 다음에 또 문일평, 우리는 조선 심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정인보, 우리의 정신 어를 강조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정신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얼빠졌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정신입니다. 자, 그래서 한국 통사, 이건 여러분 우리가 보통 고대부터 근현대까지를 다 다루고 있는 걸 우리가 그냥 이제 통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기서 말하는 저 통자는 한자가 아플 통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아픈 역사, 그리고 또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 피가 나는 우리의 굉장히 아픈 역사. 그래서 주로 보면 이제 근대사, 현대사 이런 쪽에 좀 포커스가 많이 맞춰 있는 분이 박은식 선생이고요. 신채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고대사에 많이 주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뿌리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셨고, 이제 고대사, 독사, 신론. 그리고 이제 이 독사신론에서 우리의 이 민족, 역사 서술을 하는데 그 중심이 되는 거는 항상 그 민족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민족을 굉장히 강조했고요. 그다음에 또 조선 상고사에서는 역사를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역사가 어떻게 발전이 되느냐. 그건 나와 내가 아닌 비아 간의 끊임없는 투쟁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자, 요거 다시 바꿔 말하면 조선을 침탈하려고 하는 여러 열강들, 이런 열강들 간의 끊임없은 투쟁 속에서 역사는 발전된다 이렇게 봅니다. 조선 상고사 아와 비아의 투쟁. 자, 조선사 연구초에서는요 이런 주장합니다. 뭐냐면 묘청의 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역사상 1000년 내 제1 굉장히 큰 사건이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타까워하죠. 이 서경 세력이 당시에 보수적인 이 개경 세력에게 진 거에 대해서 좀 통탄하는 내용이 들어가죠. 자, 이거는 이제 앞에서 봤습니다. 역사란 무엇이뇨? 조선 상고사에 실려 있는 거고요. 인류의 사회의 아와 비아의 투쟁 속에서 역사는 발전된다. 사료로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다음 조선학 운동인데요. 요거는 이제 앞에 있는 민족주의의 사학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도 조금 색깔이 다릅니다. 자, 요거 좀 시기를 기억하시면 좋은데 27년에 신간회가 조직이 되죠. 그런데 이 신간회가 좌우합작의 어떤 결정체죠. 신간회가 결성이 되는데 요게 이제 31년에 해소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해소하게 되면서 사회주의계 쪽에서는 농민운동하고 노동운동에 힘을 많이 기울인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민족주의계 쪽에서는 어떻게 한다? 요 34년에 조선학운동으로 연결된다. 요렇게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기가 이 무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색깔이 좀 다르냐면요. 이 민족주의 사학은 박은식, 신채호 등에 이제 나왔던 어떤 이 민족의 입장에서 서술했던 어떤 이런 역사는 너무 지나치게 민족의 감정이 앞세워져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너무 이게 주관성이 많이 반영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말고, 너무 그렇게 극단으로 가는 거 말고 좀 우리의 역사 중에서 독자성이 있고, 그 다음에 세계에서도 좀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근데 그걸 어디에 주목을 한 거냐면 바로 실학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또는 뭐 세종대왕의 뭐 한글 창제했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학에 주목을 하게 되면서 어떤 인물에 주목을 하냐요? 요 정약용이라고 하는 인물, 실학자죠. 저 인물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거 99주기를 기념해가지고 정약용 선생님의 여러 가지 이제 저서들을 다 묶어서 간행하는 여유당 전설을 간행하게 됩니다. 이 사업이 계기가 되는 것이 34년에 일어난 조선학운동이에요. 자, 요게 이제 또 하나의 어떤 줄거리고, 자, 그 다음에 백남은, 사회경제사학 이제 백남은인데요. 우리가 이제 일본에 대응하는 방법, 일본의 식민사관에 대응하는 어떤 민족주의 역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또 다른 사회경제사학입니다. 특히 일본의 식민사관 중에서 이 정체성론에 대응을 한 거예요. 이 정체성론은 우리는 고대에서 머물러 있다 이거잖아요. 중세가 없어요. 그리고 근대가 나오는데 그 근대 누가 만들어줬다? 일본이 만들어줬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반박해요. 반박해서 자, 사회경제사학, 백남원의 이제 사회경제사학이 나오게 되는데, 반박은 우리도 그 발전의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멈추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시면 고대, 그리고 중세, 그 다음에 근대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발전 과정이 우리도 보여진다. 한국사가 세계사적인 역사 발전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도 같은 궤도 속에서 발전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책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이제 뭐 우리가 유물사관이라고 해서 어떤 그 생산하는 그 관계, 주체의 어떤 이런 변화 속에서 이게 발전됐다고 하는 경제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거든요. 고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노예제 사회로 경제 활동을 하면서 꾸려가는 거고, 중세 봉건제 사회죠. 이제 농노들의 존재. 그다음에 근대로 오게 되면서 이제 공장이 많이 생기면서 이제 노동자들. 이런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그래서 조선 봉건사회 경제사, 조선 사회경제사 이런 게 나오면 아, 요거는 정체성론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온 백남운의 사회경제사학이구나. 이렇게 정리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걸 다 일일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실증사학입니다. 이 실증사학은 뭐냐면 역사적을 사실 있는 그대로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말 이거는요 어떤 그 감정이나 해석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1592년에 임진왜란 터졌다. 끝입니다. 1392년 조선 건국했다. 바로 이러한 실증사학. 대표적으로 이제 이병도, 손진태 등이 조직한 진단학보 등이 있었다. 진단학회. 자, 그 다음에 국어 연구로 넘어가 볼게요. 이것도 국어 연구 쉽게 하지 못하게 일본 쪽에서 얼마나 이제 탄압을 했겠습니까? 이 국어 연구는요, 처음에 이제 이 주시경 선생님 주축으로 하는 국문연구소, 우리 1907년에 나오죠. 국문연구소. 요게 1921년에 조선어 연구회로 계승이 됩니다. 각야날, 한글날이에요. 그리고 잡지, 한글들 이런 것들 만든 거.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국문연구소에서 했던 활동, 조선어 연구회에서 했던 활동 이렇게 좀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조선어 연구회 한글날 제정했다. 한글. 자, 그 다음에 이거 그대로 이어갑니다. 1931년에 조선어 학회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한글 맞춤법 통일안하고 표준어를 또 제정을 하게 되고요. 또 뭐 각 지역에서 우리 요거 한번 그 말모의 작전 요거 영화로도 한번 나왔어요. 말모의. 그래서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애를 썼던 그런 장면인데 뭐 영화에 보면 굉장히 이제 재밌죠. 저런 것들 이제 어떤 뭐 표준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말 사전 같은 것들 명확하게 좀 공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 방댕이가 어디니, 궁댕이가 방댕이의 차이는 뭐니, 뭐 엉덩이랑 뭐 차이는 뭐니, 막 이런 걸 막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맞추는 뭐 그런 작업들이 뭐 영화로 게 좀 굉장히 재밌게 나왔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완성을 못 봐요. 우리말 큰 사전의 편찬을 거의 시도해서 거의 완성까지 가는데 당시에 이 조선어 학회가 이제 42년에 탄압을 받습니다. 이게 일명 조선어 학회 사건이에요. 결국 이제 탄압을 받게 되면서 요거는 해방 이후에 한글 학회로 넘어가서 강복 이후에 완성을 시키게 됩니다. 해방 이후에. 자, 그럼 이제 이 조선어 학회는 무슨 일이냐? 그냥 이건 뭐냐면요. 사실 그러니까 이 조선어 학회는 독립운동단체는 아니고 그냥 학술단체죠. 말하자면 우리말을 연구하고 하는 그냥 학술단체인데 저기에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떤 한 여학생이 이제 우리말과 이제 뭐 이런 거에 관련해서 이제 막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이 일본 경찰이 이 여학생의 집까지 가가지고 아주 그거를 너무 집요하게 치조를 하게 됩니다. 들어가서 이제 일기장이 있어서 이 일기장을 봤는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오늘 학교에서 국어를 썼는데 선생님이 굉장히 꾸지람을 줬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한 그 경찰이 그걸 수상하게 여깁니다. 당시에 여러분 국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지금 일제강점기로 들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는 일본어예요. 근데 이 학생이 그 국어를 썼는데 왜 혼을 내지? 그래서 그 선생을 가서 취조를 해보니 바로 이 조선어 학회에서 이런 뭐 우리말 큰사전을 만들면서 이렇게 활약하고 있어서 그 선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이 조선어 학회를 완전히 이제 탄압을 하게 됩니다.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다느니라고 하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여기에 연루된 그 회원들을 전부 체포, 투옥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 선생님이 여기에 이제 일원이었고요. 그래서 42년에 이 조선어 학회가 탄압이 되면서 해산이 됐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글을 쓴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자, 대륙의 원기는 동으로는 바다로 뻗어 백두산으로 솟았고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핵심 여기 있죠. 옛사람이 이르기를 나라는 멸할 수 있는데 역사는 멸할 수 없다고 했다. 나라는 왜냐면 형체고 역사는 정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만을 홀로 보존하는 것이 어찌 불가능하겠는가. 이것을 잘 지키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 보고 여러분 박은식, 민족주의 역사학자 박은식 이렇게 꼽아볼 수 있고요. 이건 이제 이 태백광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태백은 백두산을 이야기 지칭하는 거고요. 우리나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미친 노예라고 하는 뜻이에요. 뭐 스스로 이렇게 이제 칭하기도 했다는데 나라가 이렇게 식민통치 들어갔는데도 그냥 이렇게 미친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다. 치욕스러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불렀다라고 합니다. 태백광로.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조금 많이 이렇게 한탄을 하신 거죠. 자, 내용 보면 1번. 진단학회 발행하였다. 실증사학이죠. 대표적으로 뭐 이병도 뭐 이런 인물들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여유당 전서, 조선학 운동, 뭐 여기는 이제 문일평, 뭐 이런 인물들, 정인보 이런 인물들이 있고요. 자,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 그래서 근현대 좀 주목하시고 그다음에 한국통사 요거 정답 3번이고요. 독사신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독사신론 민족주의 사관 기초 마련하신 분 신채호죠. 자, 그다음에 조선사회 경제사네요. 자, 요거는 백남훈이죠. 자, 다음 기출주제 61입니다. 문화활동. 여러분 요거는요. 앞에 있는 거에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양한 문화활동들이 있었다. 자, 볼게요. 종교단체 활동, 천도교 있죠. 우리 이거 앞에서 계속 좀 나왔었어요. 자, 23년에 천도교 쪽에서 잡지, 어린이. 그래서 이제 뭐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 이렇게 만들고 천도교 입장에서 어린이도 존중해 주세요. 뭐 이런 것들, 소년운동 다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지로는 만세보 있었고요. 개벽, 신여성. 이게 여러분 요것도 20년대 나온 거예요. 선도교 쪽에서 만든 이제 잡지인데 20년대 나왔는데 이게 20년대 여러분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우리가 지금 이 시기는 일제강점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일제강점기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되면 우리가 이런 거 모던걸, 모던보이라고 해서요. 서구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근대식의 어떤 그런 어떤 음악이라든지 재즈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옷이라든지 그다음에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또 확산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저런 신여성 등의 잡지들을 또 여성들이 많이 봐요. 그래서 뭐 하이힐을 신고 다니고 머리를 이제 단발로 커트하고 파마를 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도 많이 보여지는 게 20년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도 또 좀 하나 보고 가고요. 자, 그다음에 대종교, 당군 신앙 기반으로 하죠. 그래서 이후에 중강단 북간도에다 만들고 여기에 북로군정서 나오죠. 그래서 청산리 전투를 또 대승을 이끌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불교의 한용운 선생님이 있습니다. 우리 그 기미 독립선언서 공약 3장 여기에 또 참여하시기도 했던 저 한용운 선생님. 조선 불교 유신회 조직을 해서요, 뭐 사찰령 폐지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일본 쪽에서 이제 이 불교 쪽을 또 탄압하기 위해서 저런 사찰령 제시했는데 폐지 운동 하려고 했던 거.
그리고 또 개신교에서는 특히 학교 굉장히 많이 설립을 하죠. 배제학당, 이화학당, 또 천주교 쪽에서 경향신문 나오고요. 그리고 의민단, 이런 항일 무장단체들이 보여진다는 거. 또 기타 원불교, 박준빈의 새생활운동, 간첩사업을 추진하고 뭐 검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검소함 이런 것도 굉장히 강조합니다. 원불교. 자, 그 다음에 이제 언론 볼게요. 언론도 여러분 우리가 그 정치 침탈 보면서 다 했습니다. 1910년에는요. 이 개인의 어떤 자유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언론, 출판, 집회 이런 거 없습니다. 전부 다 신문도 없고요. 1920년으로 들어가게 되면 문화통치 시기 때 풀어주죠. 그래서 나온다. 신문이 나옵니다. 두 개가 나오는데 동아일보, 조선일보 발행이 허용이 됩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나오게 된다는 거. 그렇지만 여러분 나오지만 어떻게 된다? 검열, 삭제, 정관 이런 통제가 굉장히 더 심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1930년대 보세요. 송기정 선수의 일장기 삭제 사건이에요. 이건 뭐냐면 송기정 마라톤 선수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마라톤 달리기를 대표로 나가서 금메달을 따요. 근데 우리나라 병합됐기 때문에 일본 국기를 달고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금메달을 땄다라고 하는 이제 신문 기사를 내보내는데 동아일보하고 조선중앙일보에서 그 송기정 선수의 일본 가슴에 있는 이 일본 국기를 삭제하고 싫게 돼요. 자, 이 사료죠. 그래서 보시면 일본 국기를 이렇게 지운 채 올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제 이런 뿐만이 아니라 송기정 선수 자체도요. 이렇게 표정을 보시면 금메달을 딴 선수 같지가 않죠. 굉장히 사실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기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그 황영조 선수라고 있어요. 이 마라톤 선수 금메달을 따게 되는데 그때 이 송기정 선수가 그때 이제 완전 이제 노인이 되셨죠. 그래서 이 노인이 된 송기정 선수가 우리나라가 드디어 진짜 금메달을 땄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계기로 인해서 언론 탄압이 30년대 이루어졌다는 거 좀 주목을 하시고요. 40년이 되면요. 조선 동아일보 전부 다 강제로 폐간이 됐다. 좀 중요한 부분들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문학입니다. 문학인데요. 나머지 그냥 한번 쭉 보시는데 요 20년대 좀 한번 볼게요. 1920년대 뭐가 들어온다? 사회주의가 유입돼서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기존하고는 조금 다른 어떤 신경향파 문학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문학적으로 너무 접근하실 필요는 없고요. 20년대 이런 어떤 새로운 경향의 문학이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런 어떤 사회주의적 색채의 어떤 이런 그 문학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단체가 바로 요 카프라고 하는 것이 조직이 됐다라고 하는 것까지 요게 20년대 상황입니다. 자, 30년이 되면요. 일부 이제 순수 문학, 어떤 어떤 일부를 이렇게 저항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문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예술성과 작품성 강조하는 이런 순수 문학 좀 보여지고 30년대 이후에 이런 이제 저항 문학도 보여집니다. 이육사의 광야라든지 윤동주의 서시, 뭐 너무나 유명하죠. 근데 이제 이 윤동주 시인 같은 경우는 우리 이 북간도 지역에 있었던 명동학교 출신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어떤 민족적인 교육을 많이 받았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시를 쓰고 있는 그 자신의 상황을 좀 굉장히 좀 고뇌하기도 했었죠. 나라가 빼앗겼지만 자신을 이렇게 유약하게 시밖에 쓸 수 없는 그 자신의 상황을 계속 반성하고 막 이런 어떤 시들이 곳곳에서 또 보여진다는 거. 또 친일 문학도 있습니다. 이광수, 최남선, 노천명 이런 시인들도 있었다.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기타 예술활동인데요. 영화 볼게요. 영화 1920년대 아리랑 잘 나옵니다. 우리 1920년대 이 문화통치 시기 때는요. 이런 어떤 그 문화적인 부분들도 좀 포커스가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손병희입니다. 손병희. 동학이죠. 동학을 바탕으로 발전시킨 종교죠. 동학의 제3대 교주였던 이 손병희가 동학의 일부가 이제 너무 친일 쪽으로 들어가니까 자, 이거를 천도교로 개편을 하게 된다. 볼게요. 1번. 항일 무장단체인 중광단, 요거는 여러분 대종교죠. 당군신앙 모체로 하는 대종교. 2번 경향신문, 요거는 천주교. 자, 3번
배제학당, 그다음에 이화학당 이런 것들 개신교 쪽에서 많이 또 만들었고요. 자, 만주에서 의민단 요것도 천주교. 자, 어린이 등의 잡지를 발간하여 어린이들도 존중하자. 소년운동을 주도하였다. 인내천, 사람은 곧 하늘이다. 자, 정답 5번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 일제강점기 드디어 마쳤습니다. 우리 일제강점기에서 다시 이제 우리 요거 이제 맨 앞에 여러분들 실려 있는데 어떤 것들 가장 빈출 많이 됐을까 좀 살펴보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거 조선의용대 굉장히 잘 나온다고요. 조선의용대 38년에 우한에서 처음 조직이 되죠. 중국 관내 최초의 한인 무장 조직입니다. 조선의용대 김원봉이 처음에 이끌었다. 그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다? 일부 하북지대로 넘어가고요. 이 조선의용대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의용대도 어디로 합류한다? 한국 광복군으로 합류한다. 자, 그 다음에 4위 치안유지법. 이거는 여러분 1925년에 나오죠. 그래서 헌병경찰제, 보통경찰제로 바꾸면서 완화시킨 다음에 오히려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더 탄압하잖아요.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 더 탄압하는 거. 자, 3번 한인 애국단 이봉창, 윤봉길 이렇게. 자, 2위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역시나 그 독립운동의 어떤 구심점의 역할을, 중심축의 역할을 했었던 이 대한민국의 임시정부 반드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대망의 1위 볼게요. 자, 신간해입니다. 신간해 굉장히 이제 제일 많이 출제가 됐는데 신간해가 가지는 상징성, 별표 제가 굉장히 많이 계속 쳐드렸어요. 뭐냐면 이런 어떤 사상의 다양성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민족의 우리 독립운동도 많이 분산이 됐습니다. 근데 그거를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통일해서 이걸 같이 끌고 간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결국 국내에서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과 그다음에 사회주의계 쪽에서 손을 잡아서 27년에 탄생시킨 신간회, 요거 굉장히 빈출 주제라는 거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까지 쫓아오신 분들 정말 힘든 길을 잘 달려오셨고요. 자, 이제 우리의 목표가 머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잘 복습하시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